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국민을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한 대통령. 훗날 윌리엄 포터 주한미국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월남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으므로 그 전쟁으로 조성된 시장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은 전쟁의 위험뿐 아니라 전쟁이 가져다준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어 했다. 월남전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전쟁 예산은 1966년 회계연도에는 61억 달러, 1967년 205억 달러, 1968년 250억 달러, 1969년에는 262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도 월남전 특수를 경험하게 됐다. 1966년의 경우 한국의 특수 규모는 일본 외무성 조사에 따르면 7,300만 달러였다. 다음 해에는 한국이 월남전으로 약 2억 달러를 벌어들여 월남에 인접한 태국의 2억 6천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1967년 한국의 월남 특수 규모를 보면 총액은 1억 3,220만 달러였다. 그 가운데 미군 등에 대한 용역 군납에서 3,268만 달러, 근로자 임금이 3,250만 달러, 파월 군인들의 봉급이 3,000만 달러로 대종을 이루었다. 용역 군납의 종류는 다양했다. 연예, 세탁, 의무 보급 관리, 침구 수리, 사진, 초상화, 하역, 운수, 여행 알선, 선박 대여, 시계 및 카메라 수리 등등. 1967년에 월남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회사는 하역, 운수 분야에 진출한 한진 상사였다. 한진의 그의 용역 실적은 2,500만 달러로 다른 모든 회사들의 용역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많았다. 조중훈, 조중건 형제가 이끌던 한진은 월남에서 돈을 벌어 대한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한진처럼 화려한 기록은 남기지 못하고 있었지만 월남에서 조용히 저력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 현대건설이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당시 현대건설은 세탁업과 준설공사로서 돈을 벌었다. KB 킴이라는 한국 여인이 월남에서 미군을 상대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대는 이 여인과 합작 형태로 월남에 진출했다가 자본을 인수하여 단독 운영에 들어갔다. 나트랑, 퀴논, 캄란에 7개의 세탁소를 만들어 1968년에서 1972년까지 170만 달러를 벌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이율이 높아 본사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고 한다. 현대건설은 1966년 2월에는 일본에서 준설선을 한 대 사들이고 부산과 인천에서 기능공들을 모집, 캄란항 미군기지 건설의 준설공사에 투입했다. 외국 회사들이 맡고도 완공하지 못한 위험한 지역을 맡아 공기 이전에 끝냄으로써 미군 측의 신뢰를 얻은 현대는 메콩강 오지의 빈롱항 준설공사, 미토항과 붕타우 항만 준설공사도 따냈다. 현대는 노동자들에게 초과 작업량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100%를 상여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이었지만 공사를 하면서 원리를 배우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현대는 캄란 소도시 건설공사, 바노이 부두공사도 맡아 1966년부터 1970년 사이에 건설 부문에서 1,783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현대는 같은 시기에 태국에서 파타니 나라티와트 고속도로를 공사를 했으나 큰 손해를 봤다. 우리나라 회해건설 역사의 첫 장을 연 이 공사는 2차선 98km에 공기 30개월, 공사비는 522만 달러였다. 현대는 이 공사로 2억 8,8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강우량이 많고 토질은 나빴다. 주먹구구식의 공법에 의한 적당주의식 공사는 외국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다. 개혁적인 신진 기술자들과 수구적인 기성 기술자들 사이의 갈등은 파업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실패의 교훈은 그 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동 건설시장 진출 때 활용됐다. 현대건설 방콕 지점장 정세영을 비롯한 주재중혁 김영주, 권기태, 격리직원 이명박 등 그 뒤에 현대건설을 이끌고 나갈 인재들도 이 실패의 현장에서 단련됐다.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서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넉 달 동안 깜빵살이를 했다.
그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졸업한 뒤 1965년 5월 현대건설의 해외 파견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시위 전력에 걸렸다. 이명박은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썼다. 며칠 뒤 민정담당 이낙선 비서관이 이명박을 불렀다. 국가체제에 도전했던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학생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고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가로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겁니다. 이낙선은 이명박의 이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 건을 비서관 회의에 올려 입사를 허가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면접시험 때 정주영 사장이 이명박에게 물었다.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은 잘하는구먼. 정주영은 미소를 짓더니 옆에 앉은 임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말만 번지르한 건달들이 많아. 이즈음 신문의 요인 프로필란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었다. 과묵한 실천력. 이는 묵묵히 일제강점기와 전란의 시대를 헤쳐온 박정희, 정주영 같은 기성세대가 민족의 활동 공간을 해외로 넓히면서 이명박 같은 신진 세대들을 근대화의 현장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시대의 덕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월남에 한국군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는 대가를 미국 측으로부터 아주 비싸게 받아냈다. 1966년 초 미국이 일개 전투사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끌어낸 미국 측의 각종 지원은 이른바 브라운 각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 각서에 따라 미국은 월남 파병에 따른 장비와 각종 경비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파월 장병들의 급여도 지불하며 주월 한국군이 구매하는 물건은 최대한 국내에서 조달해야 했다. 주월 미군과 월남군이 구매하는 물건 가운데서 일정 품목은 한국에서 발주한다. 월남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에 한국인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미국 국제개발처가 월남에서 실시하는 농촌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한국에서 많이 구매한다. 한국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맹호부대 파견을 전제로 미국 측이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차관 외에 같은 성격의 AID 차관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등등. 한편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월남전 기간에 급증했다. 1964년에 1억 2200만 달러, 1965년에 1억 1250만 달러이던 것이 1966년에는 2억 2810만 달러, 1967년에는 4억 3220만 달러, 1968년에는 6억 5630만 달러, 1969년에는 4억 1890만 달러, 1970년에는 3억 7150만 달러, 1971년에는 5억 9790만 달러, 1972년에는 4억 5400만 달러에 달했다. 1966년부터 1972년 사이 한국군은 총 31억 58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이다. 이는 월남 파병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국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원조가 늘어나는 등 한미 간의 군사 협조가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 전선에 투입됐던 한국군의 총 병력은 연 인원으로 31만 7천여 명, 전사자가 3,806명이고 비전투 중 사망자는 1,154명으로 합계 4,960명, 부상자는 11,062명이었다. 총 사상자는 16,022명. 우리 정부가 월남전으로 얻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이들 사상자의 피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타국을 돕기 위해 흘린 젊은이들의 피값은 가장 비싸게 계산된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에서 미군이 흘린 피값은 지금껏 우리가 물고 있다. 그것은 미군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양도한 것 등 외교와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대미 종속성, 그리고 국내 시장의 대미 개방 같은 것들이다. 군인들의 피는 절대로 공짜가 아닌 것이다. 월남전으로 마련된 거대한 시장에 진출한 한국인들과 기업은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했다.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런 자신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1970년대의 한국인들은 중동 건설 시장 등 세계로 뻗어나가 민족의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오원철은 한국 남성들은 월남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싸워보면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월남 체험이야말로 한국 남성들에게는 최초의 집단적인 국제화 경험이었던 셈이다. 1965년 가을, 한일 조약의 국회 비준과 월남 파병안을 처리하여 여유를 갖게 된 박 대통령은 모처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정원으로 불러 간단한 다가회를 가졌다. 한 기자가 새로 만든 각하의 상황실을 구경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다른 기자가 그곳에는 전국 공무원들의 신상 자료가 다 들어있다는데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박 대통령은 그럼 보여주지 라고 말하더니 앞장을 섰다. 본관 집무실 동쪽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방으로 들어간 기자들은 의외의 광경에 놀랐다. 삼엄하고 화려할 줄 알았던 상황실 벽을 벽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고 있는 것은 통계 수치와 도표, 그림이 많은 각종 상황표였다. 조세 징수사항, 무역 동향, 산업시설 건설 현황 등등. 기자들의 눈을 특히 강하게 끈 것은 한국 지도 위에 그려진 수많은 공장들의 굴뚝 표시였다. 준공된 공장, 건설 중인 공장, 공장 건설 예정지 등등. 박 대통령은 지시봉을 들더니 기자들에게 각종 경제 통계를 설명해갔다. 궤도를 척척 넘기면서 그러나 보지도 않고 숫자를 거의 외우면서 설명하는데 착오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1970년에는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 그가 말한 자립경제란 미국 원조를 받지 않는 경제를 뜻했다.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가 각하방에는 온통 경제 문제밖에 없군요 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싱긋 웃더니 배가 불러야 불평이 없는 거야 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문 기자들도 정부를 무조건 헐뜯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좀 해주시오. 그렇다고 잘못한 일을 잘했다고 써달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관찰과 판단 아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지 열심히 하는데 헐뜯기만 하면 의욕이 저하되는 거요. 박 대통령은 경호실 옆에 신관을 짓겠다면서 아침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집무를 보고 2층으로 퇴근하니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해서 소화가 되지 않을 지경이라고 했다. 신관을 지으면 집무실을 거기로 옮기고 싶다고 했다. 새 집이 마련되면 기자들에게도 큼직한 방을 하나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켜졌으나 2층 내실과 1층 집무실 사이를 출퇴근하는 일은 12.6 사건 날까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새 집무실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은 확인, 현장, 실무, 결과 중시로 요약할 수 있다. 실사구시 정신, 즉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용주의자로서 박 대통령은 책무를 해내는 사람일 경우 도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주고 중용했다. 그는 총무처장관 이석재가 부패 공무원들의 문제를 제기하자 일 잘하면서도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고 했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사람만 찾다가는 무능한 사람들만 모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었다. 그는 또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부하들을 잘 감싸줬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차관 인사를 위임하는 등 인사권을 보장해줬다. 권한을 많이 주는 대신 결과를 철저히 따져 무능을 아부나 선전으로 메우려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 집단을 일 잘하는 조직으로 개조하고 이들을 견인차로 내세워 국민들을 끌고 가게 했다. 박 대통령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으나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열심히 일하도록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듯하다.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황병태는 경제기획원 외자도입과장 시절부터 박 대통령에게 자주 불려갔다. 박 대통령은 실무자가 사안에 대해 가장 정통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관을 제치고 직접 실무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고위직보다는 실무자들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 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966년에 소양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고댐이냐 저댐이냐로 논쟁이 있었다. 고댐은 종합적 용도의 다목적 댐인데 공사비가 비싸게 먹히고 저댐은 순수 발전용인데 싸게 먹힌다. 건설부는 국토개발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고댐을 원했다. 이우락 비서실장과
한국전력은 저댐 편이었는데 장기영 부총리도 저댐 쪽으로 기울었다. 김학렬 차관은 고댐을 지지했다.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양상까지 보이자 박 대통령은 선택에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황병태 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황 국장은 청와대로 헐레벌떡 들어가다가 장기영 부총리, 서봉균 재무장관, 주원 건설장관과 마주쳤다. 장 부총리는 자네 여기는 왜 왔어라고 했다. 부름받고 왔습니다. 박 대통령과 네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주일 대사가 보냈다는 청어화를 황 국장에게 권하면서 이거 자네 맛 좀 보라고 불렀어 라고 했다. 식사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황 국장에게 잠시 남으라고 일렀다. 황 국장, 소양강 댐 말이야. 고댐, 저댐 중 어느 것이 좋아? 황 국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말고 황 국장 생각을 말해보라고. 어때? 황 국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뗐다. 사실은 백년 지사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무래도 고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맞는 말이구먼.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는. 결론 내렸어. 황 국장이 옆을 보니 장기영의 표정에 노기가 서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포항 종합제철 부지를 정할 때도 황병태를 이용했다고 한다. 당시 정계 실력자들 사이에서는 종합제철소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충남 비이는 김종필 의장의 연고지, 울산은 이우락 실장의 고향, 삼천포는 박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창생이자 재계의 막후 인물인 서정귀의 연고지 하는 시기였다. 포항만은 아무도 미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가 후보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포항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황병태 국장을 부르더니 김포로 가는 자신의 차에 동승하게 했다. 차중에서 대통령은 황병태의 무릎을 잡으면서 말했다. 황 국장, 소신대로 이야기해줘야겠어. 종합제철 입지를 놓고 말이 많은데 어디가 제일 좋아? 다른 데는 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포항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용역회사 보고서도 수심이 깊은 포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알았네. 포항은 미는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미는 걸로 하지. 나중에 경제동향 보고회의 때 자네를 부를 테니 그때 소신대로 이야기하게. 며칠 뒤 원래 경제동향 보고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황병태는 맨 뒷자리에 있었다. 보고를 경청하고 지시를 내리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뒤에 황 국장 있나? 이리 나오게라고 말했다. 요새 종합제철소 입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떤가? 실무적 입장에서는 포항이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왜? 바다 수심이 깊어 배가 드나들기 용이하고. 황 국장은 미리 준비한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갔다. 다 듣고 나서 박 대통령이 말했다. 좋아, 그러면 포항으로 하지.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못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공장 건설이냐 공무원 처우 개선이냐. 박정희가 국가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는 공무원 집단이었다. 5.16 혁명 이후 군정 3년간 한국 사회의 선진 집단이던 장교들은 낙후된 공무원 조직을 개혁하고 현대적 조직 운영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1963년 12월에 민정 이양 뒤 장교단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군 출신 엘리트 집단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가를 이끌고 갔다. 군에 의해 주도된 공무원 조직의 재편성 작업. 그 중심 인물은 이석재 총무처 장관이었다. 그는 혁명 주체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정 시절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내각 사무처장을 지내며 법령 정비, 제3공화국 헌법 제정, 공무원 숙정 작업 등을 지휘했다. 민정이양 이후에는 총무처 장관, 감사원장으로 13년간 봉직하면서 한국의 행정을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석재는 민정이양 때 교수가 될 꿈을 꾸고 있었다. 신의주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 단신 월남해 연고지가 없었던 그는 막상 제3공화국이 출범하니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자니 실향민 처지에 마땅히 등을 기댈 고향도 없어 법학 공부를 계속해 학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청와대로 들어간 이석재는 카카, 저는 이제 돌아가 공부나 더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도 마시오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박정희만큼 고집이 셌던 이석재는 물러나지 않고 간청을 거듭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장관을 맡으라는데 무얼 그러는 거요? 라며 화를 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이석재를 향해 박정희는 일갈했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총을 들고 혁명을 한 사람이요. 이제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려는 마당에 나 공부하겠으니 빼주시오 하는 발상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소. 이 말을 한 뒤 박 대통령은 훌쩍 방을 나가버렸다. 텅 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홀로 앉은 이석재는 창밖을 쳐다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앉아있으니 정리가 좀 됩디다. 막상 혁명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은 받았다고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로는 혁명 전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장 닥쳐올 춘군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가 최대 현안이던 시절입니다.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혁명 주체들은 5.16을 거사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석재는 에라 한번 전력을 다해 뛰어보자고 마음을 굳혔다. 박정희는 독서를 통해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원인과 그들의 탄탄한 국가 공무원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총무처 장관직을 수락하자 박 대통령은 이 장관을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되어야 열성적으로 일하는 집단이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뛰어야 최고 지도자의 뜻이 하부까지 전달되고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요. 국가 근대화의 선봉으로서의 공무원 제도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 장관이 우선 공무원을 알아서 해줘야겠소. 이 장관이 나서서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 변동이 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정비해 주시오. 이석재 장관은 직업 공무원 제도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한다. 5.16 이후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18%를 숙정한 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했던 경험을 가진 이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 각하, 아무리 제도가 좋고 기계가 좋다 해도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각하께서 아무리 훌륭하셔도 사람을 잘못 쓰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애국심이 부족하셨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셨습니까? 자유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주계급들이었습니다. 소장농들 등쳐먹던 습관대로 원조 물자 빼돌리니 공무원들이 부정을 하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느냐를 알기 위해 외국에를 좀 다녀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1964년 봄, 이석재 장관은 약 1개월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필리핀을 방문하고 각국의 공무원 제도를 살폈다. 이 장관은 미 행정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원을 받아 12개 부서의 국장들을 하루에 한 명씩 인터뷰하여 2주일을 보냈다. 때로는 시험 치듯 제가 질문을 퍼부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못하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귀신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10년에서 15년간 국장직만 계속 수행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급은 오르지 않는 대신 봉급만 오르는 제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배치, 봉급, 인사고과제도,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등 미국 공무원 제도를 살펴보느라 강행군을 했던 이 장관에게 미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신네 나라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 인사위원회로 참관을 오곤 하지만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귀국해보니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가 이렇게 후진됐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당시 공무원 정원 제도도 없어 장관이 마음대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었고 시험을 치르면 청탁으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이석재 총무처 장관은 정원제도 정비, 공정한 임용시험제도 정착, 인사고과제도 도입, 처우 개선, 연금제도 등 5가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방안을 목표로 정했다. 이 장관은 각 부서별 정원제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정부 조직의 말단까지 업무와 인원을 파악한 뒤 관련 업무를 묶어 단계별로 유능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각 부서별 정원을 결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결원만큼만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공무원 선발 시험이 골칫거리였다.
특정인의 합격을 위한 청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공무원 외엔 기업이나 사회에 일자리가 흔치 않은 시절이어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인사청탁은 정치인이나 사회 명사들의 일거리가 되던 시절이었다. 이 장관은 공정한 시험제도 정착을 위해 육군대학에서 시행되던 문제은행 방식을 택했다. 응시자들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마구 섞어 채점 과정에서 특정 답안지를 잘 봐주려면 담당자 5명이 모여야 번호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장관은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 자신의 책상 위 유리판에 끼워 넣었다. 국회의원들과 저명 인사들이 장관실까지 찾아와 청탁을 하면 이 장관은 이 도표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사람을 합격시키려면 접수번호를 결정하는 주사 5명과 장관이 짜고 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하는 수 없다는 듯 체념하고 나가더란 것이다. 이 장관은 집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졸 출신의 큰 처남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라고 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른 이 장관의 처남은 2번이나 낙방하고 말았다. 이석재 장관은 이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다. 총무처 장관 처남도 2번이나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비로소 청탁이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5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었다. 공무원들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었다. 그 여파는 국가 발전의 저해는 물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여 사회를 갈등 구조에 빠지게 하는 정치 불안을 낳는다. 정부 예산 확정 과정은 각 부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토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 다른 장관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임석하에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공화당 정책의장, 청와대 비서실장만이 참석해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공무원 처우 개선 같은 거액의 예산이 드는 사안은 경제 건설이 우선인 상황에서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다. 이석재는 공무원들도 우선 밥 먹고 살아야 나라를 위해 일할 기운이 날 것이란 생각에서 비상한 방법을 연구했다. 1965년 8월 어느 일요일, 이 장관은 청와대 별관에서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총무처 장관은 예비심사에 참석할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 장관이 무턱대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정희 대통령은 태연하게 쳐다보았으나 다른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이석재는 대통령에게 꾸벅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다음 해의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과 편성 기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1시간이 지날 즈음 공무원 처우 개선 항목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다. 장기영이 설명을 계속했다. 내년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부득이 처우 개선 문제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재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각하 면전에서 장관들끼리 논쟁하는 것이 무례인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심한 표현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각하와 여러분들께 신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석재 장관은 장기영 부총리의 발언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의 하루 세끼밥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은 공무원을 도둑같이 미워하고 정부까지 불신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정부를 원망하게 되니 이런 불만이 쌓이면 누가 정부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무원을 잘 대접해서 국민과 호흡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석재 장관의 말이 끝나자 장 부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장관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을 건설해 부를 축적해야 처우 개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오. 돈 벌 공장도 짓기 전부터. 이 장관은 장 부총리의 말을 막으며 언성을 높였다. 공장 자꾸 짓는다는데 공장도 사람이 짓는 거요. 공장 하나 짓는다면서 옆으로 새는 돈들이 한두 푼이요. 말단 공무원 가족들은 밤낮으로 성냥감 만들기, 봉투 만들기를 부업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는 공사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기도 하는데 공장 짓는다고 그들을 이렇게 방치할 거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박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필기하던 만년필을 거꾸로 들고 책상을 톡톡 치며 듣기만 하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학생과 반동정객.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강력한 후견인. 이후락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나섰다. 여보, 총무처 장관. 내가 아는 외국의 공무원 제도에는 이런 것도 있던데 말이오. 장관 취임 직후 미국 등 행정 선진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석재 장관에게는 턱도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자 이 장관이 말문을 막았다. 여보시오 이 실장.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신보다 전문가요. 지금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정일관 국무총리도 묵묵부답이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만년필 톡톡거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울렸다. 침묵을 깬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박정희는 장기영 부총리와 이 장관을 격려해주는 말로 분위기를 바꾸더니 장 부총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이런 말을 했다. 장 부총리 어떻소? 이번엔 한번 하고 넘어가지. 장기영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박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다. 뜰 듯이 기뻐한 이석재가 장관실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기영 부총리야말로 막판 뒤집기의 명수인데 하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저녁에 정일관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장 부총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청와대로 연락해 자초지종을 캐어보니 청와대 심의 과정에서 장 부총리가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 하고 물고 늘어져 결국 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었다. 이석재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처우 개선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다.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먹고 살 방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우 개선이 당근이라면 사정을 통한 부패 공직자 추방은 채찍입니다. 당근 없는 채찍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튿날 아침 이석재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장기영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석재는 경제기획원 장관 비서실장을 바꾸라고 한 뒤 비서실장에게 이런 전가를 남겼다. 나는 오늘을 기해 내각을 떠날 작정이야. 그런데 내가 떠나는 데는 조건이 있어. 장기영 장관과 함께 떠나겠다는 말이오. 그 이유는 장 장관에게 직접 전하겠지만 내 판단으로는 장 장관이나 나나 이 정부에 별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소.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일개 주사라도 떠나는 게 도리이거늘 한 몇 둘씩이나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요. 이 뜻을 분명히 장관에게 전해주시오. 이석재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다음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오후에 총리 비서실장이 달려왔다가 이 장관의 결심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날 저녁에는 정일관 총리가 이 장관을 불러냈다. 이석재는 장기영 부총리가 없다면 나가겠다고 하여 두 사람만 저녁을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지만 정 총리는 이 장관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결근 3일째 오후에 정 총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 장관, 내가 부총리를 불러 말썽 없이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했소. 그도 양보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지금 당장 출근하시오. 국무회의는 공무원 보수 규정 중 개정의 안을 의결. 1966년 1월부터 공무원들의 월급을 30%씩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별정제 공무원인 대통령에 인상된 봉급은 78,000원이며 감사원장 55,000원,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52,000원, 국무총리 71,000원, 국무위원, 처장, 서울특별시장 4만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봉급은 1급이 28,500원, 2급 갑 22,000원, 3급 갑 9,500원, 4급 갑 7,270원, 최하위직인 5급 을은 월 5,210원을 받게 됐다. 봉급생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수준이 12,090원, 노동자 가구가 8,770원이고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8,850원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석재 총무처 장관은 공무원 처우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장관직을 그만두던 1969년까지 계속 시행했으며
공무원 보수도 전년 대비 20%에서 30%씩 인상해 갔다. 당시 상공부 공업 제1국장으로 근무했던 오원철의 회고. 대졸 출신의 하급직 공무원들이 특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대학생 가정교사 수입보다 말단 공무원의 월급이 적어 결혼을 하면 생계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1966년부터 공무원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물가도 그만큼 오르기에 피부에 와닿을 만큼 느낄 수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보너스도 나오고 매년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영 기업체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하급 공무원들은 덕을 봤죠. 그 무렵 부패한 공무원도 많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간부들이 업체에 들렀다가 업주가 식사나 하라고 준 돈은 반드시 갖고 들어와 해당 부서 직원들과 나눠 썼습니다. 이런 돈을 혼자 착복했다가는 직원 사이에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월급만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면서부터 공무원들의 자존심, 자신감도 강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대우와 신분을 안정시켜 국가주도의 근대화를 맡긴 박정희는 월남 파병에 대한 선물로 존슨 대통령이 설립을 도와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에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했다. 이 연구소는 한미 양국이 1,000만 달러씩 2,000만 달러를 출연하여 만든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과학기술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2월 3일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최형섭 박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산업체와 연계를 갖도록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한 덕분이다. 최 소장은 후진국의 연구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연구소에서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사용자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라고 봤다. 기업체로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기술을 이용했다가 자기만 손해보지 않을까 겁을 내니 그런 기술을 사용할 리 없었다. 연구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돈을 댄다면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체와 연구소가 처음부터 계약 연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고민은 유능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대학교의 교수들을 빼오면 교육에 지장을 줄 것이다. 최 소장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유치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건이었다. 최 소장은 박 대통령의 엄호 아래 해외 과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장착시켰다. 집을 마련해주고 당시 국내에는 없던 의료보험을 미국 회사와 계약하여 들게 해줬다. 자녀들 교육 대책도 세워주고 봉급은 중류 정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주로 미국에서 모셔온 과학자들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받고 있던 봉급의 약 4분의 1을 주기로 했다. 연구자는 돈이 너무 많으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 최 소장의 지론이기도 했다. 그래도 키스트 연구원들이 받는 봉급은 국립대학 교수의 3배나 됐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최 소장은 우리 봉급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 봉급을 우리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문교부에 건의하는 게 상식이 아니오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키스트 연구원들 봉급에 대한 진정과 불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최영섭을 불렀다. 봉급표를 갖고 들어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표를 훑어보더니 과연 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군 이라고 했다. 만약 각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제 봉급만 깎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박정희는 한참 봉급표를 들여다보다가 여기 있는 대로 하시오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신이 강한 최영섭은 키스트 육성 법안을 만들 때도 연구소는 회계 감사도 받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었다. 당연히 정부 쪽에서 반대가 심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받느냐는 논리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은 과학자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막상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법안이 수정돼 연구 계획의 승인과 회계 감사를 받도록도 했다. 최 소장은 박 대통령에게 직소하여 1967년 3월 임시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냈다. 국회의원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 나중에 최 소장은 나를 믿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오 라고 호소했고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과학기술을 모르니 일단 소장을 믿고 맡겨보자고 했다. 연구소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회계 감사를 시킨 뒤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낙착됐다. 최 소장은 일반 행정에서 쓰는 잣대로 연구 업무를 재려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감사원이 연구소를 감사하게 되면 연구원들은 잡무에 시달려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홍릉에 있던 임업시험장을 연구소 부지로 검토하도록 최영섭에게 지시했다. 최 소장이 농림부와 협의해보니 말이 먹혀들지 않았다. 대전, 천안 등 30여 군데의 장소를 물색했다. 최종적으로 서울 근교 동구릉을 지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과 농림부 장관을 불러 홍릉으로 갔다. 현장에서 박 대통령은 임업시험장도 중요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더 중요하다. 38만 평을 전부 연구소에 주라고 지시했다. 최영섭 소장은 농림부 장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 가운데 15만 평을 넘겨받아 1966년 10월에 기공식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최 소장을 임명할 때 두 가지 부탁 겸 약속을 했다. 인사청탁을 받지 말 것, 예산을 얻는다고 경제기획원을 들락거리지 말 것. 1966년 가을, 연구소는 1967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청했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이 양해를 구해왔다. 2억 원만 깎자는 것이었다. 국회로 예산안을 넘기기 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느닷없이 박 대통령이 말했다. 김학렬 차관, 키스트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 8억 원입니다. 원래 신청한 액수는 얼만데? 10억 원이지만 소장과 의논해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다시 10억 원으로 해. 박 대통령은 키스트 설립 후 3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최영섭은 국가 원수의 그런 방문에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지만 연구소의 위상이 올라가 지원하는 정부 부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과학과 기술을 이해한 대통령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 소장 최영섭 박사가 연구소의 기틀을 잡는 데 성공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업무를 확보한 데다 연구소의 목적을 국가 이익과 일치시키고 연구 성과를 기업에 팔도록 함으로써 연구 분위기에 경쟁 논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연구소의 개념을 정할 때부터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한가하고 이상적인 모델을 버리고 우리의 실정과 시대 정신에 맞는 한국형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다. 키스트는 정부 돈을 받아쓰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캐나다의 NRC 연구소, 자기 나라에 필요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호주의 CSIRO, 연구 결과를 기업화하는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 그리고 미국 바텔 연구소의 계약 연구 방식 등의 장점만을 따와서 만든 것이었다. 선진국의 제도나 노하우를 배우되 그것을 모방하지도 숭배하지도 않고 조국이 처한 실정과 국가 목표에 맞게 소화, 변형시킴으로써 한국식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 이것이 바로 박정희식 주체성의 핵심이었다. 박정희의 근대화 방식은 항상 시장 논리와 경쟁 논리를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이지만 강력한 국가 개입의 계획 경제였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적이며 충효를 덕목으로 하는 인간관에 기초한 점에선 유교적이다. 그는 또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적 토양에다가 미국적인 과학기술, 일본적인 국가주의 정신, 중국적인 인문교양을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근대화의 전략과 철학을 만들었다. 조국의 현실과 필요성을 항상 사고의 중심에 놓는 이런 방식은 그 목표와 가치관을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 복지, 자유의 증진에 두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영섭이 박정희에 의해 중용된 것도 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박 대통령과 맞았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 연구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소 안내책자를 만들어 돌렸다. 연구원 모집 신청서를 낸 사람 중에 78명을 뽑아 면담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최 소장은 미국 바텔 연구소에서 3사람을 지원받아 신청자 1명당 3차례씩 인터뷰를 했다. 한 번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절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더라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했다가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해. 기업의 공헌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잘못 알고 가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어. 박사 학위를 따고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18명을 선발한 최영섭은 이들을 미국의 바텔 기념연구소로 보냈다. 벨 연구소 출신의 한 사람이 말했다. 하필이면 왜 벨 연구소보다 못한 바텔로 보냅니까? 여러분들을 바텔로 보내는 것은 전문 분야 지식을 보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연구 계획서를 써서 기업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최영섭과 키스트의 성공은 과학기술을 돈벌이와 직결시킨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돈벌이를 죄악시하여 산홍공상, 즉 장사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가치관과 신분질서를 만들었던 조선조적인 의식구조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최영섭식이나 박정희식의 실용노선은 기득권층인 지식인들의 민주주의를 앞세운 거센 반발을 부르게 돼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야 했다. 그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에 맞는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공부한 사람들, 특히 외국에서 학위를 딴 사람들은 역시 학구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연구원의 대응을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는 일이 연구소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당시 우리 기업의 요구도 학구적인 연구보다는 현장 기술 지도인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중반 도약기에 들어선 한국 경제, 특히 수출 드라이브를 선도하고 있던 섬유공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섬유의 합성이 아니라 직물 가공에 있어서의 염색 문제였다. 이런 연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연구원들에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최 소장은 이 분야의 연구원을 현장에서 찾아내려고 했다. 서울공대 섬유과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던 대원염료회사란 중소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던 윤한식 박사를 연구원으로 데려왔다. 기술자 출신 연구원인 윤 씨는 학자 같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 대성했다. 그는 나중에 제3세대 합성 섬유인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 방법을 개발했고 그가 제시한 고분자 형태학의 새 이론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 잡지 네이처지에 소개됐다. 최영섭은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올 일종의 영업 담당자로 서울시 수도국장이던 최종환 박사를 키스트 연구개발실장으로 데리고 왔다. 과학도 알고 장사에도 수완이 있는 그는 슬라이드와 책자를 만들어 백방으로 연구 사업을 팔러 다녔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근대화 혁명의 정신은 실용주의, 합리주의였다. 이는 과학 정신과도 통하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지도자였다. 박정희는 만주국, 일본, 한국의 육사를 두루 거쳤는데 육사교육은 그 성격이 이공계에 가깝다. 박정희는 또 보병에서 포병으로 전과하여 포병수를 익혔다. 포병 장교는 전투를 시스템적으로 바라보게끔 훈련을 받는다. 포병은 대포와 포탄의 성능을 잘 알아야 하고 목표를 명중시키려면 독도법과 측량법, 삼각법에 숙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출장을 갈 때 동승한 장관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장관이 모른다고 하면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헬기에서 현재의 비행 위치를 지도상에서 알아맞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에 직접 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을 긋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1962년 군정 시절 상공부 화학과장이던 오원철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호출을 받았다. 텅 빈 의장실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 의장은 이렇게 물었다. 지금 말이야 제3 시멘트 공장과 제4 시멘트 공장이 이웃한 거리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서로 마찰이 심해. 선발업체인 제4 시멘트 공장에서는 용수가 부족하다고 제3 공장으로 옮겨달라고 진정서를 보내오고 있는데
오 과장 생각은 어떤가? 심한 갈수기가 아니라면 시멘트 생산에는 물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각자가 따로 저수지를 만들면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부가 관여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서울대 화공과 출신의 엔지니어인 오원철은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석유화학공업 건설을 넣어야겠다고 판단, 보고서를 만들어 1965년 상공부 연두순시 때를 기다렸다. 오원철은 난해한 기술 용어가 많은 보고를 하는 동안 경청하는 대통령을 보고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남북한 비교 항목에서 특히 힘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비료, 비난론 섬유 등 모든 화학 및 섬유 제품을 석탄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폐기한 공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공업이 완성되면 경공업 분야에서 남한이 단연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기분이 좋아진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석유화학공업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 뒤 울산 석유화학단지 준공식 때 박 대통령은 열차편으로 내려가면서 동승한 장관들에게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명을 말해보라고 했다. 장관들은 두세 개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엉터리 답을 하면 박 대통령이 일일이 고쳐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장이나 토목건설 현장 또는 무기개발 현장에 직접 나가 기술자들과 일문일답을 벌이고 토론도 하면서 과학기술 지식을 넓혀나갔다. 기술자들은 대체로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고 박 대통령한테도 반박을 서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전자, 통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69년 여름에 있었던 상공부의 전자공업 육성 방안 보고였다. 오원철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금년부터 1971년까지 62개 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1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976년까지는 4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오원철 실장의 보고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오원철 실장은 과학기술적인 사업계획을 실현성 있어 보이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하는 요령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 실장은 정부가 전자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140억 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조업 지원금으로 124억 원, 연구 및 진흥기관에 16억 원. 박 대통령은 장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창한 보고를 숨죽이며 다 듣고 난 뒤 배석한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말했다. 김 부총리 낼 수 있어. 예, 상공부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공부 안대로 조치하시오. 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린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오원철은 개발코자 하는 부품의 현물을 큰 베니어판에 매달아 놓고 이름을 붙여 놓았었다. 박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말했다. 전에 임자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일 때 콘덴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구만. 저기 베니어판에 축전기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콘덴서야. 1976년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당초 목표를 초과한 10억 3,600만 달러로서 전체 수출액의 17.6%에 달했다. 오원철은 박 대통령이 비단 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군사, 각종 연구소, 사회 간접시설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현장과 기술자들한테서 배우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각종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는 완벽한 테크노크라트였다 라고 평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종필의 복귀. (1965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의 중대 고비였던 한일협정 타결 문제와 월남 파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 무렵 박정희는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점검하는 등 국정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11월 7일 일요일, 박 대통령은 하루 종일 경제관계 상황판으로 꽉 들어찬 청와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 진척도를 검토했다. 오후에는 몇몇 정부 경제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작성 중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보시오. 국제수지도 당초 계획을 이렇게 훌쩍 넘었는데 단지 일부 업자들이 샘플과 다른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바람에 국제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메이커는 체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겠어 라고 역정을 냈다. 박 대통령은 11월 18일 해외 공관장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해외에 출입하는 국내 업자들 중 조금이라도 국가의 체면을 손상 또는 국제 상도위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나라 업자끼리 지나친 경합 또는 덤핑을 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역행하는 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정부를 대표해서 엄격히 충고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전문으로 보고하라. 11월 22일 오전 박 대통령은 귀임 인사차 방문한 신상철 주월 대사와 김좌겸 주월 경제협조단장에게도 월남에서 국위를 떨어뜨리는 업자가 있으면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2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 시간 준수, 점심 외식 및 요정 출입 금지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부터 중앙청 근무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출퇴근하기 시작했고 세 군데의 구내식당은 점심때면 초만원을 이루곤 했다. 이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자 박정희는 측근 앞에서 웃으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내가 의전 비서관 2사람을 시켜 지시문 내용을 구술하고 30분 만에 타자기로 쳐서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30명의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보냈지. 그리고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고 각 기관장이 은밀히 실천하여 밖에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보도되다니. 비밀을 지키라고 한 것이 이렇게 안 지켜져서야 어떻게 되지. 1965년 12월 4일 아침 청와대 뜰에서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만이 모인 가운데 청와대 신관 개관식이 있었다. 총 건평 1080평에 43개의 방을 가진 아담한 3층짜리 새 건물은 박종규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을 설득해 지은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 본관이 일제시대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너무 오래되어 사람이 걸어다니면 바닥에서 소리가 날 뿐 아니라 공간도 좁아 대통령은 운동 부족을 느낄 정도이고 가족들이 쓰기에도 불편했다. 이날 자축회는 처음에 국무위원과 국영기업체장, 3군 대표들이 초청됐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박 대통령이 그런 것은 다 취소해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직원끼리만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날 오후에야 새 건물로 내려와 본 박정희는 뒤늦게 온 손님들과 함께 지하실의 사격장과 1층에 마련된 기자실도 구경했다. 약 5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 신관 3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회의실, 비서실장실, 경호실장실이 마련됐고 2층에는 경호실과 무전실, 1층에는 비서실과 기자실이, 지하에는 실내 사격장과 식당 및 영사실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신관을 자주 애용하느냐가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촌평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평소 본관에 불편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할 때 자신의 집무실은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생애 마지막까지 신관 집무실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 무렵 박정희는 공화당 정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박정희는 공화당의 김종필, 길재호 의원, 그리고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함께 김 의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나루 근처를 3시간에 걸쳐 드라이브했다. 21일 아침 박 대통령은 삼청동의 정일관 국무총리 관저로 찾아가 정 총리와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 대변인은 각하께서 김종필 의원과 광나루에 나간 것은 늦가을 주말에 들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고 총리 방문은 그의 48번째 생일을 맞아 선물을 들고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당과 행정부 주변에서는 구구한 해석들을 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64년 6.3 사태 직후 2번째 외유를 나갔다가 그해 연말에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던 김종필을 공화당 의장으로 복귀시키려 했다. 김종필은 1965년 정초에 아내와 함께 청와대로 세배를 갔다. 이때 박정희는 저녁을 함께 하면서 모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앞으로 내가 물러나면 임자에게 뒤를 맡겨야 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몸조심을 해.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내가 없으면 그들이 모두 임자를 헐뜯으려고 해. 그러니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해. 첫째, 돈에 관한 문제는 개입하지 마라.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이야기하고. 둘째는 인사 문제야. 어느 곳에든 자기 사람을 보내지 마라. (1965년 12월) 국회는 2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장단을 새로 선출하게 됐다. 김종필 의원의 당의장 복귀 소식에 김종필계인 김용태, 박종태, 예춘호 등 구주류 측은 고무됐다. 이들은 1964년 6.3 사태 이후 김종필 당의장의 외유로 당내에서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차에 김 의원이 복귀하는 것을 계기로 단합과 세력 과시를 위해 국회의장의 전 당의장 정구영, 부의장의 민관식을 밀기로 결정한다. 정구영의 생전회고 11월 하순일 겁니다. 박 대통령의 전화가 있어서 갔죠. 12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당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김종필을 당의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데는 박 대통령의 생각도 나와 같았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부터는 민주 방식에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죠. 박 대통령도 문제 처리에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해서 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박정희는 정구영에게 내달에는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 국회의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정구영은 좀 뜻밖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년 전 박정희는 정구영에게 국회의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다가 방침을 바꾸어 이호상을 지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구영은 원칙적으로 이호상 씨를 재추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는지 얼굴색이 변하면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세계 여러 나라 의회법을 보면 국회 요직 임기는 의원 임기와 같게 한 예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임기 중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래 의장은 다수당에서 나와야 하는데 연립으로 다수당이 된 경우 2년을 지나는 사이 연립의 변동으로 다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단일 다수당의 경우 당내의 사정, 즉 의장이 소속 정당의 신임을 잃어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의장을 지명하던 당시와 사정 변경이 없다면 유임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장도 당의 정책을 어긴 일이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 책임제 개헌이니 정계 개편 얘기나 공화당의 의원직 사퇴론, 그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이 심히 곤란한 당내 혼선이었던가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가령 파문이 컸던 것은 그 양반이 대구에서 행한 의원직 사퇴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의장은 아침에 기자들한테 한일 회담을 반대해서 야당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면 공화당도 사퇴해야 옳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기자들이 나한테 와서 어찌 보느냐고 물어요. 내가 몹시 낭패한 입장에 몰렸어요. 정구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오늘에 와서 보면 도리어 이 의장의 그 발언이 공로일지도 모르겠고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공로라니요 하고 되물었다. 그렇죠. 당시엔 야당이 여론을 일으키려고 총사퇴론을 편 것인데 야당의 흥분을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고등 전술로 공화당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각하께서 당 총재로서 이호상 씨와 짜고 그 같은 고등 전술을 쓰기로 했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각하만이 판단할 일이죠. 박정희는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도 거기까지 상상하시다니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1965년 12월에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국회 및 공화당의 인선을 위해 당 간부들과 접촉을 계속했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박 대통령은 전예용 당의장 서리와 함께 청구동의 김종필 의원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김 의원은 박 총재가 상임위원장은 전원 경질할 뜻을 밝혔다면서 국회의장 인선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무렵 공화당 간부들은 정구영의 집으로 찾아와 대통령께서는 선생님을 지명하실 생각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돌아가곤 했다. 정구영은 그거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지 라고만 했다고 한다. (12월 12일) 박 대통령은 뜻밖의 이호상 의장, 장경순 부의장은 유임으로 내정했다고 당에 알려왔다. 이렇게 되니 나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반발이 심했죠.
매일같이 몇 명씩 내게 와서는 당 총재인 박 대통령의 지명은 의장단 후보는 의원총회가 선임한다는 당헌을 무시한 것이다. 공식 지명이 아니다.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12월 15일 아침 박 대통령은 한국은행 맞은편의 상업은행 본점 건물 신축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원내 요직 후보 명단을 공화당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국회의장 이호상 유임, 부의장 장경순 유임, 원내 총무 김동환 유임, 부총무 서인석, 오치성, 전휴상, 국회 상임위원장 12명, 전원 경질. 비슷한 시간에 민중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거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 김영삼 민중당 원내 총무는 기자들에게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자 의사에 따라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호상 의장의 유임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평소 이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왔던 야당의 태도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